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84일 만에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마지막 진술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속해서 계엄의 의미를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했는데요. 그 내용 먼저 듣고 오시죠. 존경하는 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84일이 지났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힘든 날들이었지만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비상계엄을 결심했을 때 제게 많은 어려움이 닥칠 것을 당연히 예감했습니다. 거대 야당은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내란죄를 씌우려는 공작 프레임입니다.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네, 두 분 모두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어제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 지금 이제 편집본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만은 이제 간첩 이야기, 러시아 이야기, 중국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마치 검사로서 간첩단 사건에 대한 공소장을 읽는 그런 느낌이고요. 단순히 그 간첩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간첩의 배후가 민주당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가장 크게 아쉬웠던 부분은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운영이 다소 내 입장에서나 여러분에게 불만스럽다 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해달라고 하는 국민통합의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과도 첫 말은 그렇게 성찰이란 말이 들어갔습니다만은 없었다는 측면에 대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승복이나 진정한 사과의 내용이 없는 게 좀 아쉽다라고 평가해 주셨는데요. 홍 의원님 어떠세요? 예, 저는 대통령이 좀 진심을 좀 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을 받는데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책상도 없고 9시 이후에는 또 소동이 되는 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 77쪽 분량을 직접 쓰면서 여러 가지 아마 생각이 있을 텐데, 본인의 어떤 진심 어린 그런 절박함이 아니면은 그런 글들을 쓰기도 굉장히 좀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비상계엄의 불가피성도 그렇지만 특히 마지막 부분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탄핵 기각됐을 때 국민 통합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헌 또 정치 개혁을 하겠다 이런 것들은 상당한 많은 고심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어제 최후 진술에서 좀 주목받고 있는 내용들 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게 아닌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네. 이 부분은 어떠셨어요? 첫 마디부터가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해요. 대통령께서 방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매우 어렵고 고통스러울 것이다라고 감안을 했다. 이번 계엄을 했다고. 예. 만약 대통령께서 2시간짜리 메시지 계엄을 했다면 충분히 설득력 있게 또 준비를 잘해가지고 또 위법한 이와 같은 헌법재판을 받지 않아도 됐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설득력이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 네, 홍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지금 민주당이나 일각에서는 이번 비상계엄을 12.12라든지 이런 것과 이제 비교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엄연히 좀 다른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동원되는 병력이 5.16 같은 경우는 한 3만 명대, 그리고 이제 12.12 때는 한 2만 몇천 명의 병력을 동원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국회에 들어가는 병력 해봐야 한 280명, 그리고 선관위 병력 합치더라도 1,000명도 안 되는 그런 병력이었고, 특히 국회에 의결을 좀 막고 어떻게 보면 조금 계엄 해제 의결을 사전에 좀 봉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좀
지방에 내려가는 어떤 그런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에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점, 그런 점점은 국회를 진정으로 좀 봉쇄하려는 그런 어떤 의도는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었다. 그런 면에서 대통령은 어느 정도 당연히 이제 해제 의결을 이제 있다는 어떤 전제하에서 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지금 민주당의 입법 탄핵 예산 폭주로 인한 이런 국가의 문제점, 국가의 어떤 마비 상태를 좀 알리기 위한 어떤 그런 어떤 비상계엄을 했다. 뭐 이런 점들이 좀 설득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요, 나도 개몽됐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좀 그래픽으로 함께 보고 싶은데요. 임신과 출산과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이 저지른 패악을 계엄으로 알게 됐다. 이런 취지로 좀 말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결국 재판관들과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할 텐데 공감이 좀 됐을 거라고 보세요? 그래서 차라리 저 얘기가 개몽이 됐다 할 정도면 지난번 2025년 예산 설명회 때 국회에 오셔서 국회의원들 앞에서 말싸움을 하시면서도 그렇게 공론의 장에서 말씀했으면 얼마나 좋았을 것 같습니까? 근데 방금 홍 의원께서도 과거 계엄하고 비교를 했습니다만은 예. 군인들이 헬기 타고 국회에 내리고 또 유리창 깨고 들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런 얘기를 했고 그 결과적으로 최종 변론에 본인이 대통령직을 떠나야만 하는 이 시점에서 제 얘기를 한다는 것은 매우 아쉽다. 저게 다 팩트라 하더라도 실제로 때와 장소를 잘 못 가렸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윤 대통령 최후 진술 중 가장 주목받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또 개헌을 언급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내용도 듣고 오시죠. 개헌과 정치개혁 과정에서 국민 통합을 이루는데도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결국 국민 통합은 헌법과 헌법 가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된다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행 헌법상 자녀 임기에 연연해야 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제게는 크나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탄핵이 기각되면 정치 개혁에 집중하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네, 87 헌법 체제가 상당히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발전, 특히 어떤 민주 발전에 상당히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꾸준히 개헌의 필요성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또 최근에는 국회의장단을 중심으로 한 헌정의 회원님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개헌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던 것은 아무래도 새로 대통령이 왔을 때는 개헌 논의가 있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블랙홀이 돼서 전국의 모든 이슈를 잡아버리기 때문에 실상 어떤 대통령 선거 때라든지 공약으로 개헌을 이야기하더라도 정작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 이제 개헌 논의를 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어떤 개헌의 필요성, 예를 들면 어떤 제왕적 대통령제를 좀 이제 완화하기 위해서 책임 총리제를 한다든지, 그리고 또 상권 분립을 해서 지금 현재 국회가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 좀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를 하고 있고, 특히 국회 선진화법 이후로는 다수당이 정말 그 압도적인 수에 의해서 권한을 남용할 때도 여기에 대한 어떤 제재 조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지방자치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이런 어떤 면도 개헌했던 필요성이 있는데, 저는 이런 면들이 이번 시기에 개헌을 논의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적절한 시기가 아니겠냐 좀 생각을 하면서, 또 대통령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민주당이나 일부 이제 언론에서는 대통령이 다시 복귀를 하게 되면 정치 보복이라든가 걸 통해서 굉장히 국가가 혼란하게 된다, 이런 어떤 우려도 했었고 국회 소추인단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논의를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그리고 정치 개혁에 힘쓰므로써 그런 어떤 민주당과 일부에 대한 우려를 자연스럽게 좀 반박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 대통령실에서도 윤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실현되길 희망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뭐 최근 인터뷰에서도 그렇고 개헌에는 완전히 선을 긋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사실은 뭐 그 지금 개헌의 적기인 건 맞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도 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론 이제 뭐 민영배 의원이나 다른 어떤 개헌 토론에서
이번에는 원포인트 개헌화해서 점차적으로 개헌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하지만 조금 이재명 대표도 개헌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이것은 단순히 4년 중임제를 뛰어넘어서 지금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가 미국, 한국 그리고 또 개발도상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내각제 개헌을 포함해서 좀 총체적 개헌 논의는 필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본인의 최종 변론에 이 개헌 문제를 냈기 때문에 지금 오늘자 주요 언론에서도 기각을 위한 꼼수다, 카드다 이렇게밖에는 얘기 안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이런 얘기를 하실 것 같으면 12월 4일 날 개헌을 했던 그 다음 날 하야를 전제로 조건부 개헌론을 했으면 훨씬 더 그게 저는 의미가 있었다. 지금 이 본인이 대통령에서 잘 직을 유지하냐 마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갑자기 복귀를 아예 전제로 한 그런 개헌 논의는 적절하지 않고 심지어는 제왕적 거대 야당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시 개헌을 해서 이게 더 나은 87체제 극복이 아니라 유신헌법 체제로 72년 체제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개헌 논의예요. 그런 만큼 지금 현재 본인 스스로가 헌법 가치와 헌법을 위반해서 재판하는 사람으로서의 저렇게 본인 스스로가 헌법 가치 이야기를 하면서 개헌하겠다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개헌 논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나요? 예, 아무래도 이제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또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꾸준하게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을 사실은 이야기를 왜 지금 하느냐 이런 예.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개헌이라는 이슈가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각이 되면 책임 총리제 차원에서 총리가 좀 내정을 맡고 본인은 이제 국방 안보에 좀 집중을 하겠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한 것이 자연스럽게 그동안 이야기돼 왔던 제왕적 어떤 대통령제 어떤 개선을 위한 어떤 나름대로 어떤 방향 제시를 했기 때문에 예. 이런 어떤 개헌을 통해서 오히려 더 유신체제처럼 어떤 대통령 권한이 더 강화될 어떤 그런 일도 있다 뭐 그런 어떤 이야기는 단순한 어떻게 보면 좀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홍 의원이 짚어주신 것처럼 어제 윤 대통령이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넘기겠다, 책임 총리제 추진하겠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좀 설득력이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책임 총리제가 없습니까? 안 지킬 뿐이에요, 솔직히. 지금도 충분히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 저와 같은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하이브리드 혼재돼 있죠. 차라리 그러면 정부통령 제도로 해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도 부통령이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위원집정부를 한다든지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총리에게 뭘 맡기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많이 때가 늦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헌재 선고에 있어서 하나의 변수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사건 아닐까 싶은데 헌재에서는 내일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의 탄핵 결과 그리고 탄핵 선고 시점에도 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뒤늦게 마 후보자가 좀 합류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권한쟁의 심판은 기관간의 어떤 그 권한을 가지고 법률 혹은 헌법에 의해서 어떤 권한의 다툼을 벌이는 헌법재판소의 하나의 어떤 심판입니다. 그런데 지금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한 것은 국회의 본회의를 의결을 거쳐서 국회가 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장 우원식 의장이 한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것은 국회가 아닌 국회의장 개인의 어떤 자격을 한 것이기 때문에 권한 어떤 쟁의 심판의 당사자 적격에도 지금 이제 불합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원래는 그 이전에 이제 하려고 하다가 선고 2시간 전에 불과 2시간 전에 이제 연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재 당사자 적격이 치유된 상태도 아니고 해서 저는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이런 어떤 임명을 강행을 한다면 이것은 헌법 재판소에서 자기 어떤 재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강행을 하는 어떻게 보면 완전한 어떤 불합리한 어떤 결정을 스스로 하는 어떤 자초하는 그런 어떤 비판을 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이 결정은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김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두 가지 가능성인데요. 저는 기각될 가능성이 있죠.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실제로 민주당 몫의 헌법재판관을 한 명 더 임명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물론 이제 여기서 여야 합의가 있었다 청문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선택할 거냐에 따라서 현재가 구인 체제를 손을 들어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인 체제가 되더라도 뭐라면 변론 갱신 절차를 통해서 이번 대통령 탄핵 과정에 마은혁 후보를 집어넣느냐 하는 부분은 그렇게까지 가면 시간이 더 길어질 뿐만 아니라 솔직히 얘기하면 민주당이 마은혁 후보를 추천한 부분에 대한 논쟁이 있는 가운데서 구인 체제가 된다 하더라도 이번 탄핵 사건에서는 갱신 절차를 하지 않고 8인 체제로 결론이 나야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일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 달 중순쯤 나올 것이다. 이런 예측이 좀 우세하잖아요. 네. 이 시점이 참 중요한 부분도 있잖아요. 좀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 자체는 이제 평의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이 평의를 기초로 해서 주심 재판관이 지금 정영식 재판관이죠. 정영식 재판관이 일단 초안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최종 평의를 거쳐서 이제 결정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기간이 평의가 빨리 끝나면 빨리 결정될 수도 있고 그러나 좀 의견이 좀 팽팽하면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한 2주 정도로 생각하는 거는 그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사례를 비추어서 한 2주 정도로 이제 추정을 하는데 그 두 경우 다 이제 그 빨리 이제 평의가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그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과연 헌법재판관들이 빨리 합의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글쎄요, 지금 봐서는 과거에 있던 두 경우보다는 조금 평의가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자연스럽게 2주보다 조금 더 시간이 이제 연장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또 굉장히 정치적으로 의미가 와닿는 게 조금 전에 이제 방송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재명 대표 이제 공직선거법 지금 항소심이 오늘 결심을 하게 된다면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상도 한 2주 내지 3주 안에 이제 선고가 내려질 것이고 그러면 어느 사건이 먼저 결정되느냐 이런 것도 어떤 정치적인 어떤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자, 말이 나온 김에 이제 이재명 대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운명의 장난일까요? 윤 대통령의 헌재 최후 변론 하루 뒤인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그러니까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고요. 최후 진술도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이 대표가 재판관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아니죠. 법원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짧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국민의힘 입장까지 같이 들어보시죠.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법원이 잘 가려낼 겁니다. 2심 이후에 3개월인데 헌재가 지금 180일 필요한 것 중에 반도 안 썼잖아요. 그렇다면 이 정도로 사법부가 서두르고 있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필요한 그 기한이 석 달 중에서 반 정도만 쓰면서 서둘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굉장히 강해질 겁니다. 항소심이 어떻게 나오든 나는 대통령 출마할 수 있다. 이렇게 들었어요. 최종 그 판결이 본인한테 불리하지 않다고 정말 믿는다면 지금 이런 그 나라가 쪼개진 상황에서 대법원으로 하여금 신속하게 판결 내달라고 요구했어야 돼요. 네, 이재명 대표 오늘 굉장히 좀 여유 있어 보이고 자신감까지 엿보였는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뭐 겉으로 그렇게 했지만 속마음이야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조마조마한 부분도 있고 또 위헌 그 청구도 해놓은 상태인데 그거는 이제 고법에서 조만간 결정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최종적으로 이재명 그 대표 측이 말하자면 그 제시한 정인이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정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게 굉장히 아프게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재명 대표 측에 추천한 증인이 이재명 대표의 의중과 재판 결과가 불리한 증인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국토부 압력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속으로는 어렵지만 어쨌든 다시 원론적인 의미에서의 1심의 재판이 정상적이었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있을 것 같고 또 충분히 쟁론이 될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평의와 또 인용문을 쓰는데 만약 인용이 된다면 합의 과정도 어렵고 인용문을 쓰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 굳이 4월 18일 두 분 재판관이 말하자면 나가는 날에 비해서 한 달이나 앞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 충분히 갖고 4월 중순 정도의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나온다면 방금 그 윤희숙 그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3월 초 2심 그리고 대법원도 앞다투어서 5월 중에는 결론을 내므로써 예. 전체적으로 우리의 그 뭐 말하자면 탄핵 문제라든지 이재명 대표 재판 문제가 깔끔히 해소된 이후에 대선을 치를 수 있는 난 그런 기회가 있는 게 더 좋다.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다면 헌재의 결정도 조금 늦어지고 대법원의 결정은 좀 빨라져서 국민들이 더 많은 걱정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3월 초에 2심 선고가 나올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예. 2심은 나오는데 문제는 대법의 결과가 그렇죠. 얼마나 3개월까지 간다 그러면 5월인데요. 그러면 최소한 예컨대 헌법재판소가 3월 말이나 4월 한다 그러면 6월 대선이면 예. 충분히 대법 결과를 받으면서 말하자면 대선을 치를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그 대통령이 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만약에 대법 결과가 나왔을 때 혹은 대법이 재판을 중지했을 때 생길 수 있는 혼란을 줄일 수는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검찰 구형 뒤에 직접 이재명 대표의 최후 진술도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항소심 선고 기일도 이제 정해질 전망인데 만약에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나온다면 정치권에 좀 어떤 파장이 있을까요? 예, 일단 가장 그 민주당 내에서 이제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잘 아시는 지금 민주당의 뭐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이제 원탑인데 항소심에서도 1심과 유사한 어떤 징역형이 결정되게 된다면 아무래도 민주당 내에서 과연 이재명 대표가 완주하는 것이 맞느냐, 대선 후보로 결정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어떤 의문과 갈등이 굉장히 많이 폭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지금 항소심에 좀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조금 전에 이제 김영조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일단 두 가지 사항 다 지금 굉장히 1심에 비해서 지금 좋게 지금 진행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백현동 같은 경우 이제 국토부의 용도 사항에 대한 압박이 있었느냐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식품연구원 측에서 원래 원소유주였죠. 식품연구원 측에서 나왔는데 그 나오신 어떤 정인이 국토부의 압박이 없었다 이렇게 이제 못을 이제 박았고 그 다음에 또 김문기를 몰랐다 이런 부분은 물론 이제 그 1심에서는 그 모르는 것은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무죄지만 그런 그 사진은 조작돼서 일부는 또 유죄가 됐지만 지금 또 김문기 또 동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이 오히려 1심보다는 굉장히 지금 불리하게 좀 진행되고 있어서 1심의 징역형에서 좀 면하기는 굉장히 어렵게 지금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좀 끌고 하면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어떤 위헌 법률 심판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기각이 지금 이제 재판부에서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항소심의 선고 결정도 아마 조속히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항소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걱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또 속마음은 다르겠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윤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나 결과를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결과를 기다린 사람 입장에서 뭐 좀 여러 가지 조바심이 생기겠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은요. 공직선거법 강행 규정, 흔히 알려져 있는 633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떠십니까? 홍 의원님께서는 대법원이 조기 대선 전에 이재명 대표의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뭐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에 이제 633, 즉 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대법원 3개월인데 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1심 선거법이 지금 2년 2개월 지금 오래 걸고 걸렸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항소심도 지금 4개월, 만약 선고까지 포함하면 4개월인데 지금 대법원 같은 경우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이제 그 사실관계는 종료되고 이제 법률심만 하고 또 이 뭐 정인 채택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 송달을 받으면 사실은 뭐 1회 그 평의를 거쳐서도 얼마든지 대법원에서도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 대법원에서도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이제 후보로 되고 만약에 대통령이 됐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부분도 굉장히 좀 골치 아파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84조의 내란 외환 이유는 뭐 일체 소출받지 않는 이 규정을 두고 지금 이재명 대표는 뭐 걱정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국내 다수설은 뭐 그렇지 않고 이미 기존에 진행됐던 재판은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설이 압도적인 다수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쟁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이런 어떤 문제를 어떻게 보면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빨리 결정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간의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책이 이제 오늘 정식 출간되는데 책 내용 중에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은 이재명 대표다 이렇게 좀 직격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라고 이제 반격에 나섰고요. 한 전 대표는 SNS에 기꺼이 국민을 지키는 개가 되겠다 또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이나 잘 받으십시오 이렇게 SNS에 올렸는데요. 신경전이 뭐 치열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치열한데 한편으로 보면 뭐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보면 선거공학상으로는 지혜롭다고 봐야 되죠. 예. 첫 번째는 어쨌든 상대 후보를 이재명 대표로 지명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두 번째 그 뜻은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어쨌든 그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갈등들이 노골화됐고 어쨌든 여러 가지 당내에서 배신자 프레임까지 씌워져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부분을 계속 만약 윤 대통령의 문제를 자기 책에서 계속 뭐 지적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견딜 수 있는 힘들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예. 예. 어쨌든 탄핵의 결과를 떠나서 대통령 힘도 오히려 더 정상적일 때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그 문제보다는 아예 총뿌리를 야당 대표한테 겨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지혜롭게 이 문제, 자기 문제를 정치공학적으로 해석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강하게 받아주는 것이 한 대표 측은 나쁠 게 없다. 그렇게 보는 것일 겁니다. 네, 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여전히 친윤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안 그 가결 그 책임을 씌우면서 여전히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아침 나경원 의원이 한 라디오에 나와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관련한 말은 언급하고 싶지도 않다. 뭐 이렇게 강하게 선을 그었더라고요. 지금 한 전 대표와 관련한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 어떤 건가요? 예, 일단 굉장히 지금 한동훈 대표가 너무 이제 그 조급하다. 그런 어떤 분위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어떤 그 혜택을 받았죠. 그래서 인사권 있는 어떤 법무부 장관으로 출발을 해서 비대위원장을 거쳤지만 그러나 총선에 참패했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총선 참패 이후에 당대표 뭐 경선에 나온 게 너무 급하지 않느냐 말씀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나왔는데 그리고 당대표 또 이끄는 중에 또 이렇게 탄핵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한동훈 어떤 대표의 또 책임 부분이 일정 부분이 있는 어떤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특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어떤 경선하는 와중에 한동훈 대표에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설전을 벌였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직까지 어떤 뭐 그런 감정의 앙금도 있을 거고 특히 지금 탄핵을 하고 얼마 지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이제 한동훈 대표가 등판함을 통해서 지금 이제 탄핵이 결정되지도 않은데 마치 지금 대통령이 탄핵이 된 것인 양 전제로 하고 지금 책 출간을 통해서 대선 준비를 하는 이런 모습들이라든지 예. 그리고 그동안에 있던 당을 이끌었던 그런 어떤 책임에 대한 한 번의 어떤 그런 사과도 없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뭐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너무 좀 서두르기 때문에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가 과연 지난번에 안 나왔다면 지금은 사실은 한동훈 대표를 많은 사람들이 아마 찾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지금 이 시점에 나와서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지 과거와 같은 그런 어떤 지지를 최소한 우파 보수 진영에서 참 얻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건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가 명태균 게이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이제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행을 향해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김건희 여사의 녹취에 이어서 윤 대통령 목소리가 담긴 녹취까지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글쎄요, 지금 문자로서 이렇게 텍스트로 내용을 제가 보셨군요. 봤습니다. 예. 봤습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보면 대통령의 말씀이 얼마나 거짓말이었는가 그대로 여실히 윤상현이 공관위원장인도 몰랐다 이런 부분이 정면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뭐 윤상현한테도 하고 이런 것이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처음에는 뭐 공관위원장이 아닌 줄 알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누군지도 몰랐다. 그렇게 그런 부분이 이 장면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탄핵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과 덧붙여 생각하면 상당히 많은 어떤 그 거짓말들이 일상화돼 있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공관위원장이 정진석 실장인 줄 알았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녹취를 좀 들어보면 윤상현 의원의 이름이 대통령의 입에서 몇 차례나 또렷이 나오더라고요. 자,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은데요. 글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당시 이제 두 개의 선거, 즉 이제 그 국회의원 보궐선거 쪽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하고 이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야기했지만 그 명태균 씨가 과거에는 일부 좀 도왔지만 너무 좀 본인이 좀 오버하고 그런 모습 때문에 연락을 하지 않다가 이제 저때 이제 연락이 와서 이야기했는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수많은 어떤 조력자 중에 뭐 이렇게 그 명태균 씨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뭐 근성으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게 얼마나 영향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런 어떤 뭐 이야기가 사실은 대통령 지금 그때 당시는 당선 입장이었습니다만은 당선 입장에서 그냥 그 조력자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한 것을 뭐 저렇게 뭐 이야기를 뭐 얼마든지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전화를 많이 받으면 그 전화했던 받은 내용을 뭐 그대로 뭐 전달한다든지 그런 어떤 경우가 또 없는 경우도 이제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명태균 특검법을 통해서 이 만약에 이런 조기 대선이 일어났을 때 지금 현재 대선 후보군에 있는 예를 들면 뭐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또 홍준표 시장에 대한 어떤 공세로 이 정쟁력으로 이런 어떤 특검법을 또 발의를 지금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입법 폭주가 저는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너무 고압적이고 지금 현재 포갑적으로 국회를 운영한다는 그런 어떤 비판을 많이 받는 그런 어떤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김건희 여사 목소리가 포함된 녹취에서도 김 여사가 지난 2022년 6월 보궐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이제 포함이 되기도 했었는데, 자 이렇게 잇따라서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가 공개되는 것, 이렇게 폭로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조기 대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이제 뭐 전체적인 영향이 있다기보다는 예. 당내 경선을 이룬다면 그게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새로운 친명계라는 단어가 생겼어요. 명태균과 연관돼 있거나 연관되지 않는 것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얘기되는데 결과적으로 홍준표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 대에 실제로 자유로운 안철수 의원이나 말하자면 한 대표 같은 경우가 싸움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랬을 때 앞으로 어떤 그 녹취가 더 많이 터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공격하는 입장에서 소위 한동훈 대표나 안철수 의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내 경선에서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고요. 실제적으로 저는 뭐 이 조기 경선에서 영향을 떠나서 이 정도 되면 대통령이 굳이 계엄이라는 일이 아니더라도 대통령과 여사가 그동안에 당에 개입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한 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파면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파면감이다. 자,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이제 뭐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고 형사재판도 시작이 됐는데 이런 가운데 이렇게 녹취가 공개되면서 윤 대통령에게는 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예, 그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좀 노리는 어떤 목적이 그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상계엄을 통해서 좀 탄핵으로 지금 몰고 가는 어떤 연료가 지금 점점 떨어지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라든지 또 명태균 사건을 들고 왔는데 제가 볼 때는 과거에 비해서 좀 파괴력이 지금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지금 명태균 같은 경우는 작년 뭐 9월부터 10월 계속해서 본인이 스스로 거의 뭐 인터뷰를 자청하고 언론에 뭐 자료를 주고 하면서 그때는 이제 부각이 많이 되는데 오늘 조금 전에 그
그 메시지를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당선인 그 명태균 씨한테 너무 이름 팔고 다니지 마라 이런 어떤 이야기도 한 것이 이제 나와서 저는 더 이상 그 명태균 씨의 폰에서 혹은 명태균 씨의 어떤 뭐 육성에서 나올 그런 새로운 증거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혹자들은 뭐 명태균 씨 폰이 뭐 황금 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네. 황금 폰이 아니라 일개 중고 폰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더 나올 내용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제 국회 국조특위에 나온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 소환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가능성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환 조사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얼마 전에 뭐 제가 이름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어떤 대전 지역에 있는 의창 지역의 후보를 해줘라. 조국 수사 때 고생했다. 여사가 어떻게 그걸 압니까?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이렇게 소환 조사를 안 하고 넘어가기에도 상당히 아무리 검찰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려고 해도 보호할 수 없는 뚝이 터져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소환 조사를 해야 된다,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